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마음을 울립니다. 젊을 땐 시작이 설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깊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고받은 조용하지만 깊은 마음의 대화입니다. 제목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뜻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별은 꼭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니죠. 때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이두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애별리고, 사랑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떠나보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애별리고, 이두희 단편소설. 그는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언가? 설마 내가 남편과 아이마저 버리고 자신을 덥석 선택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테지? 지난번 회식 때만 해도 그래. 1차를 마치고 부장님이 우리에게 부디 보짐을 싸지 마옵소서 하기에 노래방까지 따라갔잖아. 근데 그는 이미 취해서 조간호의 늪을 부르겠다고 하더군. 불안했지만 마이크를 내주었던 거야. 조간호가 누구야? 물론 그는 카스트라토가 아니지만 여자는 가수가 될 수 없었던 바로크 오페라에서 고음을 소화하기 위해 고환을 거세한 마성을 구사하는 사람인데 그의 가성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 곡을 선정했냐고. 삑살이 나면 무슨 망신이냐고. 드디어 그가 마이크를 잡고 박자 좋게 시작 버튼을 누르더군. 잔잔한 휘파람 소리에 전주가 흘러나왔고 어느새 그는 자막도 보지 않은 채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이 되뇌었어. 손도 약간 떨더군. 아무튼 불안했어.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겐 별로 중요하질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성을 내야 하는데 의외였어. 별로 어색하지 않았거든. 내리 댄스곡을 불러대느라 다들 지쳐 있었는데 그가 브레이크 타임을 준 거지. 부장님 두 분은 요즘 법무법인들의 동향에 대해서 밀담을 주고받는 듯 했고 가연은 경옥과 소개받은 의사 얘기를 조용히 귓속말로 나누더군. 난 그 사람을 바라봤어. 노래 속 화자가 자신임을 암시하려는 듯 그도 나를 바라보더군.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현란하게 돌아가는 노래방 사이키의 불빛 중 하나가 그의 눈가를 조명하지 않았다면 맺힌 눈물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여자의 마음을 몰라. 다른 남자의 아내인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내게 말하고 싶은 걸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군. 물론 그가 성실하고 법원에서 나름 인정받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그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해. 그건 어떤 의미에선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남자는 원인과 그 결과만을 생각하잖아.
하지만 여자는 안 그래. 감정이 중요해. 그건 축두엽이 담당한다더군. 남자는 정면만 보지만 여자는 정면을 보면서도 측면도 볼 수 있어. 그건 홍채의 구조가 달라서가 아니야. 그저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겠어? 사랑이라고? 지금 사랑한다고 했니? 제정신이야? 그래, 사랑 중요하지. 하지만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문제인 거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결코 지금처럼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야. 사랑이 자기 부정인 거지. 유효기간이 짧은 불꽃이랄까? 뭐 그런 거야.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그 불꽃에 섣불리 몸을 내던지지 않겠지. 나처럼 말이야. 내가 저 남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저 남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이익이 남편과 아이를 버릴 때 잃는 손실을 상쇄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나를 속물로 취급하지 말아줘. 누구처럼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재벌집 안방을 차지하려는 꿈 따윈 꾸지 않으니까. 난 다만 저 남자가 내게 보장해 줄 수 있는 행복 지수가 지금보다 한참은 상회해야 한다고 봐. 그게 아니라면 저런 식의 구애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야.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운 듯 눈길을 돌린다. 그리고는 살짝 미소를 띠며 영상의 자막과 함께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러준다. 사이키의 조명이 아니라면 그녀가 나를 중간중간 훔쳐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없었을 거다. 관심이 없는 듯 딴청을 부리다가도 어느 때는 목젖이 보일 정도로 활짝 웃는다. 낮에만 해도 그랬다. 부장님이 의료 사건인데 누가 맡는 게 좋을까요? 하며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기에 별 생각 없이 선뜻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하자 그녀가 활짝 웃어주었다. 이번에도 목젖이 보일 정도로 말이다. 물론 업무적인 웃음이라고 치자. 하지만 그 웃음은 마치 둘이만 있을 때에는 자제하던 어떤 메시지를 업무라는 언팸을 뒤에서 투척하려는 그녀만의 모습보호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그녀의 목젖의 떨림은 셀 수 있을 정도로 리드미컬하다.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그녀는 아무에게나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뭔가? 요즘 말로 어장관리 차원의 나라는 기물을 자신의 가시권에 배치해 놓은 거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녀의 장기판에서 어디쯤 점유하고 있을까? 멀어지는 듯 거리를 두다가도 어느새 자신의 옆에 나를 갖다 놓는다. 어색하지 않게 다가온다. 낮에만 해도 그랬다. 배당받은 의료사건 기록을 검토하려는데 그녀가 어느새 의료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리딩 케이스들을 정리한 파일을 내게 메일로 보내왔다. 물론 나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쟁점을 언급해 놓은 선례들을 찾으려면 찾겠지만 솔직히 귀찮은 일이다. 그런데 그녀가 보내온 파일은 검색 기능까지 구현되어 있는 아주 요긴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후에 피해자에게 미처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합의의 효력에 관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싶다면 검색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후유증이라고 자판을 튕기기만 하면 의료소송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후유증과 관련하여 인용된 빈도수에 따라 순위로 짠 하고 엑셀 파일의 사건 번호와 함께 본문 내용이 보기 좋게 활짝 열렸다.
대면대면하며 며칠간 거리를 두다가도 이런 식으로 예고 없이 자신의 옆에 나를 갖다 놓는다. 어무라는 언폐물 뒤에서 언제 그랬냐는 투로 깔깔 목젖을 보여주며 말이다. 그녀는 나보다 4살이 어리지만 연수원은 2기수 선배다. 나는 일빵빵 소총수로 인제에서 생활한 후에 30이 다 돼서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녀는 졸업하자마자 합격했으니 인생의 최단선을 달려왔을 법하다. 학부 1, 2학년 때에는 원 없이 놀았고 몇 번의 연애도 맛보았다고 했다. 3학년 때부터 정신 차리고 학교 90반에 입성해 불과 3년 만에 상위 성적으로 합격한 전형적인 넘사벽 케이스에 속한다.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로 배석판사 초임 때 중매로 만난 남자이다. 슬하에 유치원에 다니는 5살 딸아이를 두고 있다. 그에 비해 나는 제대 후 복학생들이 흔히 그러하듯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며 한동안 술로 세월을 보냈었다. 그러다가 무슨 거룩한 사명이나 필연적인 이유 없이 그냥 공부가 하고 싶어 그녀가 합격한 나이보다 1살이나 많은 나이에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4년 만에 합격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마저도 운이 좋았다면 좋았다. 시험 전날 스킵한 부분에서 꽤 많은 문제들을 건졌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운이 좋았던 건 연수원 성적도 판사 등록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가 닫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 들어오던 해 판사로 임용이 되려면 2년간의 연수원 성적이 100등 안에 들어야 했는데 정확히 내 성적이 100등이었던 것이다. 웃어야 할지. 아무튼 그렇게 나는 이 나라의 판사가 되었고 제주에 들어온 지 근 4년 만에 합의부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솔직히 그녀를 처음 본 인상은 그저 그랬다. 오자마자 전임이 남기고 간 변론 종결을 앞둔 사건들의 판결문을 다듬어야 해서 얼굴이고 뭐고 자세히 들여다볼 겨를도 없었다. 그녀 또한 입장이 나와 같았으니 부장과 함께 식사할 때야 비로소 통성명을 했을 정도였다. 그러니 처음엔 휴대폰에 연락처 하나 더 추가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고 나는 그녀에게 집중하지 않았다. 선고 기일을 몇 번 보내고 나서야 우린 여유가 조금 생겼고 마침 오늘처럼 옆 재판부와 조인해 회식을 하면서 그녀에 대해 차츰 알아갔다. 그게 벌써 1년 전이다. 옆 재판부 배석 판사인 가연과 경옥은 나와 연수원 동기다. 나이는 그녀와 동갑이라 셋은 편하게 지내는 것 같다. 그래도 선배라 잘 어울리면서도 그녀가 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경옥은 최근에 그녀가 소개해준 남편이 다니는 병원의 동료 의사를 만나고 있었는데 나이는 같지만 선배로서의 경험담을 두 사람은 진지하고 심지어는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듣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업무도 아니고 이런 식의 그녀의 대인관계도 아니었다. 그건 의외였고 사소하게도 작은 노트에서 비롯되었다. 피곤하다. 이번 주도 시간이 쫓기며 10여 건에 달하는 판결문을 썼다. 어떨 땐 원고와 피고가 뒤바뀐 적도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놓고 가해자를 원고 이름으로 혼동하는 바람에 한참을 수정 작업하고 나서야 판결 주문에 맞는 이유를 구성할 수 있었단 말이다. 아침에는 그 인간하고 대판 싸웠다. 그 인간이 누구냐고? 누구긴 그 빌어먹을 의사놈 남편이지. 은서가 유치원에서 장난이 심하고 급기야 엊그제엔 다른 아이 얼굴을 레고로 흉터냈을 때에도 나보고 찾아가서 합의를 보고 오라고 등 떠민 인간.
합의 보고 손해배상해 주는 건 당신의 전공이 아니냐며 대래 언성을 높이더니 슬쩍 인도 골프 연습장으로 내빼더군. 남편은 가사 분담에 제 몫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는 내가 친정하고 어머니 홀로 계시는 시가를 차별한다고 생각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는 내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언젠가 다 주심은 내게 실패한 걸 모르는 최애 단선을 걸어온 게 아니냐고 취중 진단처럼 웃어 보였지만 인생의 시험 답안처럼 정답이 있다면 난 수석을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 그의 취중 진담 또한 반은 적중하지 않은 셈이다. 아니 결혼에 관한 한 반은 맞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이상한 이율 배반이 아니다. 해서 후회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중도 반단이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미완인 상태로 끝낼 수만 있다면 말이다. 옆 재판부 박경옥 판사에겐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남편에게 만남을 부탁한 것도 그걸 빌미로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는 시도였고 은서를 생각해서 될 수만 있다면 중도 반단만큼은 피하려 했던 제스처였다. 실제 그들의 처음 만남도 남편과 그 동료의사가 호텔 일식집에서 먼저 와 기다렸고 나는 경옥을 데리고 자연스레 합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넷이서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나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리고 우린 아주 오랜만에 명동을 거닐었다. 정말 오랜만의 데이트였다. 하지만 취기가 식자 남편의 말수도 그의 발기력만큼이나 빨리 수그러들었다. 나도 자존심 상하고 어색한 마음에 은서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귀가를 재촉했다. 모처럼의 데이트가 결국 중도 반단으로 끝나고 말았다. 어쨌든 우리에겐 대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난 구정 좀 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구정 전까지 판결문 초고라도 완성해놔야 다소 홀가분하게 명절을 보낼 듯 싶어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왔다. 나 주심인 그녀와는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 그녀의 책상은 비교적 정돈된 편이었고 이는 그녀가 긴 연휴를 앞두고 일을 끝내놓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책상 한편으로 실무관이 갖다 놓은 노란색 결제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검정색이 중간에서 나의 시선을 잡았다. 검정색은 노란색을 바탕으로 할 때 주목성을 띠는 것이리라. 가까이 가보니 그건 결제 파일이 아니고 얇은 노트였다. 노란색 결제 파일들 사이로 생뚱맞게 검은색 노트가 있을리 만무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실무관이 결제를 올릴 때 책상 위에 있던 자신의 노트를 무심코 집어 수레와 함께 올라온 것은 어떨까? 아니다. 이 파일들은 이미 그녀가 결제를 마치고 처리해 놓은 것을 명절 후에 실무관이 갖고 가도록 그녀가 쌓아놓은 것이 아닌가. 잘못 달려온 것이라면 보이게끔 따로 놓거나 했어야지 이렇듯 중간에 끼워져 있을까? 검은색 노트는 그녀의 것이고 그녀가 결제를 마친 서류 파일들을 놓을 때 밑에서 함께 집어 올린 자신의 것이리라. 검은색 노트를 빼내어 무심코 열어보았다. 짧은 상념들이 두서없이 휘갈겨져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만만치 않은 문법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지금의 남편에 대하여 그녀는 절망하고 있었다. 홀어머니 슬하의 외동으로 자란 그의 독선과 이기주의, 그러면서도
아내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의존적 성격 장애에 그녀는 화멸하고 있었다. 30이 한참 지난 사내가 프라모델이나 피규어 수집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앞에다 대고 그건 윤색된 피터팬 증후군이나 퀴덜트의 다름 아니라고 반박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한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설명하기 위해 이율 배반과 중도 반당과 같은 논리학도 동원하고 있었지만 결국 은서라는 단어 앞에 그 모든 것은 수렴되고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녀는 목젖이 보일 정도로 쾌활을 가장했지만 목젖을 넘어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 가슴을 찢고 싶을 정도의 우려할성 신부전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판결 이유를 쓰면서 그녀가 가끔 내쉰 긴 한숨은 스스로를 향한 자기 연민이고 어린 딸에 대하여 절절히 묻어나는 미안함이었던 것이다. 대체로 이 시기부터 그녀가 나의 시야에 들어왔고 점차 나의 홍채는 정면을 보면서도 측면도 볼 수 있게 예민해져 갔다. 배석 판사실에 둘만의 공간 속에 갇힌 오래된 공기마저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자아내는 불규칙적인 들숨과 날숨으로 인해 조금씩 변모하고 있었다. 극도로 미세한 밀도 변화를 일으켜 나의 폐부를 설레게 하였던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도드라진 검은색 노트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언제부턴가 그의 눈빛이 눈망울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걸 담아내고 있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진심이 읽혀졌다. 아이들의 끝말 잇기처럼 내 노트의 단상들에 낯선 연필의 토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피곤하다. 이번 주도 지지고 볶고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보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절망적이다. 라고 하면 흐릿한 연필 자국의 토가 다음과 같이 달렸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처형 1시간 전에 이렇게 말한다. 혹은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겨우 서 있을 만한 여지밖에 없는 좁은 바위, 폭풍의 대해에 둘러싸인 바위에 서서 수천 년, 아니 영원한 세월을 보낸다 해도 지금 죽는 것보다 그래도 사는 것이 나은 것이다. 오직 사는 것, 살아내는 것, 인생, 어떠한 인생이라도 상관없다. 죄와 벌 중에서. 인생에 꼭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무튼 걱정이 되었던지 넌지시 그러더군. 요즘엔 신경정신과 처방을 받는 게 흠이 되지 않는 정도로 사회적 편견이 엷어진 것 같다고. 일례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성인의 40%까지 우울증을 앓고 있고 20%는 당장 항우울제를 먹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라며 마음의 독감증으로 애둘러서 말하였다. 1년여가 지날 즈음, 그러니까 얼마 전 노래방에서 그가 조간호의 늪을 빗대어 자신의 마음을 전했지만 내게 사랑은 사치이고 좀 심하게 말해서 그건 거의 고백 공격에 가깝다고 봐. 그는 좋은 사람이고 과분한 남자지만 난 이제 사랑의 유효기간을 신빙하지 않아. 내게 사랑이 호사라는 건 지금 내가 처한 어찌할 수 없는 버거운 일상 때문이야. 누구에게는 사랑의 늪이 내게는 축축하고 무거운 진흙인 거야. 시지프스가 구르는 바위를 뾰족한 산 정상까지 영원히 올려야 하는 형벌을 멈출 수 없었던 건 그 자신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야. 신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용기박약도 아니었지. 그에게는 다만 무거운 돌을 올리는 것 외엔 달리 할 일이 없었던 거지. 그가 권태로 얼룩진 내 삶의 대안이 아니라면
저런 식의 구애는 여자에게 부담스러운 법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날 우리는 노래방에서 나와 둘이 한 잔 더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한 이유는 요 며칠 그녀는 나와 거리를 두고 업무적인 멘트 외에는 사적인 대화를 삼가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노래방에서조차 냉랭함이 느껴졌었다. 그런데 은서를 인근에 사는 그녀의 친정엄마가 맡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돌연 그녀가 먼저 내게 제안한 것이었다. 이미 11시가 가까웠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었다. 인근 맥주 전문점에서 간단히 맥주나 한잔 할 줄 알았는데 그녀가 슬로진을 주문했다. 왜 아직 결혼을 안 하셨냐고 묻기에 시기를 놓치니 쉽지 않네요라고 해주었다. 전에도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그녀는 다른 대답을 기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간 우린 글을 통해 꽤 많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노트에 대한 언급을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일종의 묵계처럼 그곳에서는 내밀하지만 문어체 언어만이 허락되었고 일상의 오프라인에선 구어체로 거래하였다. 아무래도 그녀를 내가 사랑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가까이 다가가 쓰다듬고 만지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말없이 진을 마셨다. 한 잔, 두 잔. 그렇게 그녀는 잔을 비웠다. 그러더니 나지막이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자신은 책임지는 것이 싫다고.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그녀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파토스적이든 윤리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의 영역에 들어서고 싶지 않다고 했다. 관계의 영역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부연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로 들렸다. 지금도 힘이 겹다며 그녀는 말없이 일어섰다.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백을 둘러매고 작은 어깨를 감쌌다. 그 작고 가냘픈 어깨를 누르던 시지푸스의 무게를 어떻게든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거부했다. 어느새 창밖의 보도는 빗물로 젖어 있었다. 술집의 층계를 오르며 힘들어하는 그녀를 나도 모르게 뒤에서 와락 안았다. 이 순간만큼은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말없이 멈춰 주었다. 그리고 돌아서 가만히 내게 입술을 맡겼다. 폭엔 그녀의 입술에선 슬로진의 자두와 베리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작은 어깨는 길 잃은 새처럼 내게 힘없이 파고든다. 봉고 솟은 가슴선부터 유선형으로 미끄러져 둔부까지 숨막힐 정도의 감촉이 전해진다. 하지만 더 이상의 틈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안다. 이게 그녀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그녀만의 언어이고 마지막 배려라는 것을 말이다. 이제부턴 나 주심으로써 다 주심을 대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사랑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했다. 그것이 유효한 동안은 더없이 아름답고 달콤하지만 대부분의 사랑은 시효가 있고 그 기간을 지나면 소멸하여 환멸을 남긴다고 노트에 써놓았다. 자신은 그게 두렵다고 했다. 그리고는 에별리고라는 말로 자신의 단상을 끝맺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책상에서 검정색 노트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진정한 의미의 에별리고는 유통기한이 없고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애별리고는 사랑의 변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의미한다고 말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은 사랑이 끝날 때의 상처나 분노보다 남아있는 존중과 배려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변질되기 전에 놓아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어쩌면 진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겠죠? 관계든 사람과의 인연이든 때로는 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낭독이 여러분이 지나온 사랑과 이별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